산속 바위 틈에 버려진 포대자루, 그 안에서 발견된 쌍둥이, 돌도 안 된 듯한 아이들인데 울지를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과부가 아이를 안는 순간 아이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집, 불, 조심. 겨우 말 배우는 나이인데 어떻게? 장터에서 숫자를 맞히고 거짓말을 알아채는 아이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들, 대체 누구냐? 그리고 관아에서 사람이 급하게 왔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과부는 새벽부터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골짜기, 그곳에 가야 제대로 된 땔감을 구할 수 있었지요. 가을비가 내린 뒤라 낙엽이 질척거렸습니다. 산길은 미끄러웠지요. 과부는 숨을 헐떡이며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묘한 기척이 들려왔지요. 과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포대자루 하나가 바위 틈에 끼어 있었지요. 처음엔 나무꾼이 두고 간 짐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자루가 움직였지요. 이게 무슨...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포대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갓난아이 둘이 누워 있었지요. 쌍둥이였습니다. 남자아이 둘. 아이들은 울지 않았지요. 그저 서로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아이를 들어 올리자 그제야 아이 하나가 눈을 떴지요.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갓난아이 같지 않은 무언가를 아는 듯한 눈이었지요. 과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산속에 아이를 버리다니 짐승밥이 되라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과부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세상을 포기한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를 조용히 기다린 것처럼 말입니다. 과부가 지게를 버리고 아이들을 안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갑자기 과부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리고 작은 입술을 달싹이며 속삭였습니다. 집, 불, 조심. 과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말도 못할 나이인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눈을 감고 조용해졌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과부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아니, 그게 뭡니까? 산에서 아이를 주었다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꼭 안고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지요. 그날 저녁 과부는 아이들에게 미음을 먹이고 누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울지 않았지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과부는 잠들지 못하고 아이들을 지켜보았지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과부는 벌떡 일어났지요. 마을 어기 초가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물을 길어 날랐지요.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람이 불었더라면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될 뻔했지요. 사람들은 진화를 마치고 나서야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이상하네. 오늘 과부가 산에서 아이를 주워왔다며? 그 아이들, 뭔가 심상치 않아. 과부집 가서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 몇이 과부집 앞에 모였습니다. 어제 그 아이들 말이요. 정말 산에서 주운 겁니까?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포대 속에 있었습니다. 죽으라고 버린 거지요.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그 아이들 혹시 뭔가 이상한 짓 하지 않았소? 과부는 잠시 망설였지요.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지요.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를 괴물 취급할 게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조용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산에서 버려진 게 아니라 혹시 숨겨진 거라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과부는 가슴이 덜컥했지요.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박혔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그저 버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과부는 움막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쌍둥이는 여전히 손을 맞잡고 누워 있었지요.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업고 마을 우물가로 나왔지요.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아낙네들이 하던 빨래질을 멈추고 쳐다보았지요. 저 아이들 크기 좀 보게. 10달은 넘었을 텐데 울지도 않는다며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과부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처음엔 동정 어린 눈빛이었지요. 가엾은 과부가 산에서 아이까지 주워왔으니 불쌍하다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눈빛이 달라졌지요. 의심이었습니다. 천한 과부가 무슨 복으로 쌍둥이를 키운다고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저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소근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과부는 참았지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과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터에 나갔지요. 품팔이 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이 둘을 업고 일을 하기란 어려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과부는 아이들을 장터 한쪽 평상에 앉혀두고 곡물 가게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이게 그 산에서 주운 쌍둥이라며? 말은 하나? 한 아낙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들은 반응이 없었지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땅바닥을 내려다보더니 근처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집었지요. 그리고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선 몇 개가 그어졌습니다. 그건 분명 글자 같았지요. 저게 뭐야? 한자 아닌가? 장터 한쪽에 있던 훈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가 그린 흙바닥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지요. 이건 사람 인자야.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애가 글자를 안다고? 이상한데 뭔가 심상치 않아. 과부가 황급히 달려왔지요. 아이를 끌어안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장난이 아니야. 저 애 분명히 뭔가 안다고. 그때 장터 구석에서 한 사내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동네에서 장깨가 많기로 유명한 자였지요. 진짜 똑똑하면 말이야. 이걸 맞춰봐라. 사내는 주머니에서 엽전 5잎을 꺼냈지요. 그리고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몇 개냐? 어디 똑똑하다며?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숫자를 물으니 당연히 대답할 리 없었지요. 조롱이었습니다. 과부는 아이를 안아 일으키려 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엽전을 하나씩 천천히 짚어 나갔지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는 5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지요. 저게 5을 아는 거야?
사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연이야, 우연. 사내는 다시 엽전 2개를 빼고 3개만 남겼지요. 아이는 또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지요. 훈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들, 보통이 아니야. 그 말이 퍼지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지요. 신기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저게 사람 새끼가 맞나? 귀신 씨였나? 과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장터를 빠져나왔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 박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지요. 과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한 건 좋은 일 아닌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지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아이들을 재우며 속삭였지요. 앞으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보여주지 마라. 하지만 과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로 퍼진 뒤였지요. 과부가 주운 쌍둥이가 숫자를 안다는 이야기, 글자를 흉내낸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과부 집 문 앞에 누군가 찾아왔지요. 계시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과부가 문을 열자 마을 유지 김찬봉이 서 있었지요. 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쓴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뒤에는 하인 2이 따라와 있었지요. 찬봉 어르신. 과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과부는 움막이 너무 초라해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지요. 김찬봉이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쌍둥이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었지요. 소문대로군. 김찬봉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이 꽤 영특하다며? 그저 우연이었을 뿐입니다. 과부는 고개를 더 숙였지요. 김찬봉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겸손할 것 없소. 나도 봤소. 저 아이들 보통이 아니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내게 아이들을 보내시오. 과부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예, 잘 키워주겠소. 먹여 살리고 글도 가르치고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소. 김찬봉의 말은 그럴듯했지요. 하지만 과부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건 자네가 저 아이들 2을 키울 수 있겠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말끝이 날카로워졌지요. 과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이었지요. 아이 2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기엔 과부의 살림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김찬봉이 다시 말했지요. 내 집에 데려가 양자처럼 키우겠소. 그 대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자네는 그냥 남남이 되는 거요. 과부의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남남이라니. 키워준 값은 주겠소. 쌀 2섬. 그걸로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을게요. 그건 제안이 아니었지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을 넘기면 쌀을 주고 거절하면 과부는 감히 상상하기도 싫었지요. 김찬봉 같은 양반의 비위를 거스르면 마을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내일 저녁까지 답을 주시오. 김찬봉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지요. 하인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과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야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할 게 뻔한데 굶기느니 배불리 먹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과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아이 하나가 칭얼대는 소리에 눈을 떴지요. 과부는 아이를 안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아이가 과부의 치마 끝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지요. 으아! 쌍둥이가 처음 우는 소리였습니다. 산에서 주워왔을 때도 장터에서 조롱받을 때도 울지 않던 아이가 지금 울고 있었지요. 과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니 왜? 아이는 계속 치마 끝을 붙잡고 놓지 않았지요. 마치 과부가 떠날까봐,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운 듯이 말입니다. 다른 아이도 깨어나 과부의 옷자락을 잡았지요. 두 아이가 과부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닦았지요. 내가 지킨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쌀 두 섬 따위는 필요 없었지요. 굶더라도 헐벗더라도 이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참봉이 다시 찾아왔지요. 생각해봤소? 과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드리겠습니다. 김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뭐? 제가 키우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제가 이 아이들 어미입니다. 김참봉이 코웃음을 쳤지요. 어리석은 계집, 후회할 줄 알아. 그는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이 뒤따라 나갔지요. 문이 닫히자 과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두렵긴 했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과부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과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알지 못했지요. 그 선택이 더 큰 대가를 부르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참봉을 거절한 뒤로 과부의 살림은 더욱 궁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감을 주지 않았지요. 김참봉의 눈밖에 난 과부를 거들면 자기들도 미움을 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과부는 품팔이도 빨래도 구하지 못했지요. 쌀독이 비어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지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밤마다 쌀독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컸습니다. 밥도 더 먹어야 했지요. 과부는 자기 몫을 줄여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지요. 어느 날 과부가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들렸지요. 과부가 고개를 돌리자 쌍둥이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돌멩이를 주워 줄을 세우고 있었지요. 하나, 둘, 셋, 넷. 돌멩이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콩 한 줌을 가져와 나눠놓기 시작했지요. 큰 콩, 작은 콩, 썩은 콩, 종류별로 가려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과부는 웃음이 나왔지요. 하지만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부가 아이들에게 밥을 주려고 할 때였지요. 아이 하나가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응? 왜? 아이가 손가락으로 밥그릇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을 가리키더니 손가락 두 개를 펼쳤지요. 둘이서 나눠 먹겠다는 거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과부가 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어라. 과부는 밥그릇을 아이들 앞에 놓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 뒤 과부는 아이들을 업고 장터로 나갔지요. 물을 사야 했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김장을 해야 했지요. 과부는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무 2개 주시오. 20잎이요. 과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내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 하나가 과부의 손을 탁 잡았습니다. 응? 아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그리고 물을 가리키며 손짓을 했습니다. 받고? 작고 어눌한 목소리였지요. 주인이 눈을 흘겼습니다.
뭐, 누가 싫다는 거요? 아, 아닙니다. 과부는 당황해서 아이를 달랬지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옆 가게를 가리켰지요. 과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옆 가게로 갔습니다. 무 2개 얼마요? 15잎이요. 과부는 깜짝 놀랐지요. 똑같은 무인데 값이 5잎이나 쌌던 겁니다. 과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과부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지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과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값을 비교했을까요? 아직 말도 서툰 아이가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속닥거렸지요. 과부네 아이들 봤어? 장터에서 값을 따진다더라. 동기신 들린 거 아닐까? 저런 애들 키우면 나중에 큰일 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는 소문이었지요. 과부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살아남으려 애쓰는 것뿐인데 세상은 그마저 이상하게 보았지요. 그날 밤 과부는 아이들을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잘못한 게 없다.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과부도 느끼고 있었지요. 그 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겨누는 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과부가 산에서 주운 아이들이 점쟁이 같다더라. 숫자를 알고 사람 속을 들여다본다더라. 돈 계산까지 한다지 뭐냐. 마을 사람들은 과부네 아이들을 신기한 구경거리 보듯 했지요. 아이들이 마당에 나오면 일부러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몇 개냐? 손가락이 몇 개냐? 아이들이 맞히면 신기해하고 틀리면 비웃었지요. 것 봐라, 그냥 운이었어. 저것들이 뭘 안다고. 어느 날 마을 건달 하나가 과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 신동이라며? 한번 보자. 그는 일부러 거짓말을 했지요. 내 이름은 박돌쇠다. 맞춰봐라. 아이들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아이 하나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건달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냐? 그 이름, 거짓.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지요. 건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은 박돌쇠가 아니었지요. 과부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 이름을 바꾼 자였지요. 이 새끼가. 건달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손을 쓸 수 없었지요. 그는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아이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지요. 저 애들 위험해. 남의 비밀을 들춰내잖아. 저러다 큰 탈 난다니까. 과부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날로 차가워졌지요. 어느 날 밤 과부네 움막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누군가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꼭 안았지요. 내가 지킨다. 내가 지켜.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을 용납하지 않으려 했고, 이제 누군가는 아이들을 없애려 하고 있었지요. 한겨울이 왔습니다. 폭설이 내렸지요. 하루 종일 눈이 쏟아져 마을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방 안에 두고 잠시 나갔지요.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움막이 무너질까 두려웠지요. 1시경쯤 지나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한 명 없었지요. 어디 갔어? 어디 있어? 과부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지요. 문틈도 열리지 않았는데 아이가 사라진 겁니다. 과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애야, 어디 있니?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과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지요. 무슨 일이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이 밤에, 이 눈에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 봐라. 산에서 주운 건 결국 산으로 돌아가는 법이지. 저러다 얼어 죽을걸? 과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아이를 찾아야 했지요.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지요. 발이 시려왔지만 과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애야, 어디 있니? 목이 쉬도록 불렀지요. 한 시진, 두 시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과부의 발은 감각이 없었지요. 손가락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내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내가 어미라고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금세 얼음이 되었지요. 애야, 제발, 어디 있니? 과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산길 아래 낡은 움막 하나가 보였지요. 과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애야. 과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지요. 괜찮니? 괜찮아. 어미가 왔어. 과부는 자기 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아 체온을 나눴지요.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미, 작은 목소리였지요.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지요.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과부는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고운 무늬가 새겨진 평범한 집에선 볼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과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움막은 텅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 이곳에 왔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과부는 비단 조각을 옷 속에 감추고 아이를 꼭 안고 산을 내려왔지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찾았소? 아이가 무사하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안도보다 의심이 더 많았지요. 과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아이를 노린 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손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 뒤 과부는 비단 조각을 들고 마을 약초꾼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약초꾼은 산을 누비며 온갖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었지요. 혹시 이 비단에 대해 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약초꾼이 비단 조각을 받아들었지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건 아는 물건이요? 약초꾼은 한참을 말없이 비단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요. 무슨 뜻이요? 이 무늬는 아무나 쓸 수 없소. 관가 쪽, 그것도 높은 집안 물건이지. 약초꾼이 한숨을 쉬었지요. 몇 해 전 일이요. 고을 원님 집안에서 큰 소동이 있었지. 무슨 일이었소? 약초꾼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님 아들이 여인을 들였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소. 그것도 쌍둥이를 말이지. 과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원님 댁 본처, 그러니까 도련님의 정실 부인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소. 첩의 자식이 양반과 핏줄로 인정받는 게 싫었던 거지. 그래서 그 여인은 한밤중에 쫓겨났소. 배가 불렀는데도 말이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산속에서 죽었다고 했지. 약초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의 봄의 산속에서 이상한 걸 봤소. 피 묻은 천조각과 포대자루, 과부의 손이 후들거렸지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던 거요. 그리고 아이들을 숨기려 했던 게 아닐까 싶소. 왜 숨겼을까요? 원님 댁에서 찾아올까봐, 아이들을 죽일까봐. 그래서 산속 깊은 곳에 약초꾼이 과부를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당신이 주운 아이들, 그 쌍둥이가 맞지 않소? 과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양반집 일에 끼어들면 평민은 화를 입는 법이요. 그 비단은 당장 버리시오. 하지만 과부는 비단을 꼭 쥐었지요. 못 버립니다. 이게 아이들이 누군지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증명하면 뭐 하겠소? 아이들을 빼앗길 텐데. 약초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부는 비단 조각을 옷 속 깊이 넣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지킨 게 남의 핏줄이구나. 그것도 양반집 핏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지요.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가족이 되어 있었지요. 그날 밤 과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찾으러 오는 사람이 생기겠지.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사람이. 그리고 그 예감은 사흘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포졸들과 관복을 입은 사또 한 명이었지요. 과부가 사는 집이 여기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관가 사람이 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수상한 쌍둥이를 키운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이들을 데려와라. 수상하다뇨. 말이 많지 말고 아이들을 내놓아라.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이제 과부도 끝이네. 관가에서 왔으니 큰일 났어. 저 아이들 이상하다고 했잖아. 저것들 때문에 마을까지 시끄러워졌잖아. 사또가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얼굴이었지요. 그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지요. 이 아이들. 사또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목을 살펴보았지요. 왼쪽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사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맞구나. 정말. 다른 아이의 손목도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지요.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과부, 이 아이들을 어디서 구했느냐? 산에서 버려진 걸 주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였느냐? 언제였느냐? 깊은 골짜기 바위 틈이었습니다. 지난 봄 꽃이 필 무렵이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고을 원님 댁에 잃어버린 핏줄이다. 순간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원님 댁 핏줄을 과부가 키웠다고? 세상에. 과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요. 사또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당장 관가로 데려가겠다. 너는 지금까지 키워준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상이라뇨. 은자 10량. 평민으로선 큰 돈이다.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게다. 사또의 말은 명령이었지요. 과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도 과부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에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과부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아이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게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라. 포졸 하나가 아이에게 손을 뻗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과부의 치마를 꼭 붙잡았지요. 다른 아이도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 작은 목소리였지요. 우리 어미.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과부를 어미라 불렀던 겁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돌아갈 곳이 있다. 너는 키워준 값만 받으면 된다. 그게 내 본분이다. 하지만 그 말엔 협박이 섞여 있었지요. 거절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과부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제 자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멈췄지요. 내 자식? 주워온 자식이 무슨 내 자식이냐? 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 사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피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나았습니다. 과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버려졌을 때 안아준 건 접니다. 굶주렸을 때 제 밥을 줄여 먹인 것도 접니다. 아플 때 밤새 지킨 것도 접니다. 눈보라 속에서 찾아 헤맨 것도 접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더 꼭 안았지요. 이 아이들을 사람으로 키운 건 접니다. 양반댁 핏줄이기 전에 이 아이들은 제 자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인상을 찌푸렸지요. 법은 그렇지 않다. 핏줄이 먼저다. 핏줄이 우선이다. 그럼 전 증인이 되겠습니다. 증인? 과부가 옷 속에서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들이 버려졌다는 증인입니다. 산속 움막에서 찾은 겁니다. 아이를 누가 데려갔는지, 왜 숨겼는지, 그 경위를 밝히려면 제 증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또의 얼굴이 굳었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어떻게 버려졌는지를 밝히려면 과부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님 댁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과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지요. 사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좋다. 일단은 원님께 직접 보고하겠다. 그때 내 뜻도 함께 전하마. 그는 몸을 돌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곤거렸습니다. 과부가 미쳤나? 관가와 맞서다니.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과부는 후회하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자신을 어미라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그리고 과부는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열흘 뒤 원님이 직접 마을에 왔습니다. 높은 가마에 탄 원님과 수많은 수행원들이었지요.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님은 과부와 아이들을 불렀지요. 원님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지요. 과부, 아이들을 내게 넘기면 너와 내 집안을 평생 돌봐주마. 땅도 주고 집도 주겠다. 하지만 과부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이들은 제 목숨입니다. 원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겠다.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다. 마을이 다시 술렁였지요. 하지만 내 며느리가 첩의 자식을 용납하지 않았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여인을 내쫓는 걸 막지 않았다. 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인은 산속에서 아이를 낳고 죽었다. 나는 손자들도 함께 죽은 줄 알았다. 내 핏줄을 지키지 못한 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내가 살렸구나. 내가 저버린 핏줄을. 과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원님이 물었지요. 임금께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잃어버린 양반집 핏줄을 찾았다고 말이다. 그러면 임금께서 물으실 게다. 이 아이들을 키운 자가 누구냐고. 원님이 과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뭐라 대답해야 하겠느냐? 과부가 앞으로 나섰지요. 제가 어미였습니다. 피로 낳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낳았습니다. 핏줄보다 먼저 어미가 되었습니다. 원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다. 너를 아이들의 유모로 삼겠다. 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게 하마.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내가 곁에 있어 주거라. 감사합니다. 원님이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보아라. 핏줄도 아닌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켰다. 양반이 저버린 핏줄을 천한 과부가 지켰다. 부끄러운 일이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해졌지요. 과부를 비웃던 자들, 아이들을 이상하게 보던 자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천재 쌍둥이가 아니었지요. 끝까지 아이들을 품은 과부의 등이었습니다. 그날 과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원님 댁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가마에 오르기 직전 과부는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궁핍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날들이 떠올랐지요. 어미, 아이 하나가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고마워. 과부는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다른 아이가 과부에게 살며시 속삭였습니다. 어미,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리를 또 찾으러 올 거야. 과부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누가 또 찾으러 온다는 걸까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건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부와 쌍둥이는 새로운 세상으로 향했지요. 세상이 시험한 건 아이들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끝까지 꺾이지 않았지요. 천재로 자란 쌍둥이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산속에서 자란 쌍둥이 마을에 내려온 날, 3부에서 계속됩니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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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